회장님 인터뷰 해봅시다. 저 박승권 크게 봤어요. 수아는 어떻게 알게 돼서 어떻게 들어오게? 이제 제가 한국 IT 전문학교를 다녔었는데 네네. 거기 동아리가 이제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수아에 소속감이 돼서 그때 수아를 알게 됐고 제가 그때는 아예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알고 싶어서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수아 행사도 다 참여해보고 하니까 이제 좀 재밌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게 됐다 이게. 네. 그럼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근데 이제 6기 임원진 분들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아 7기예요. 네, 지금은 제가 7기, 6기 운영진 네네. 분들이랑 또 이제 제가 동아리 회장이 또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다가 이제 한번 회장 해볼 생각 없느냐. 이제 하는 거 별로 없다. 해가지고 바뀌었구나. 다른 게 없긴 뭐가 없었겠네. 제대로 바뀌었네. 이제 별로 없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회장이 끝나고 나서 네.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저는 이제 BOB 이번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 저는 무슨 컨설팅 쪽 컨설팅? 이제 갔는데 맞아요. 컨설팅이 뭐랄까 보안의 꽃이죠. 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저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애들 시합장에서 가고 막 그러고 펄씩 가고 그런 거예요.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니 이게 잘 모르는 애들이 그런 데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영어 쓰면 왠지 뭔가 있어 보이거든. 컨설팅은 다른 데도 있는 용어니까 컨설팅은 뭐 아니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꾸 하더라고요. 컨설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가신 거예요.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수아는 어떤 분위기예요? 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수아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 지금 온라인 멘토링처럼 온라인적으로 막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8기 운영진들에게 넘겨줘야 돼서 그냥 다만 터지지만 않았어요. 수아가 터지지만 않고 잘 그냥 운영만 됐으면 좋겠다. 뭐 행사 안 하더라도 스터디만으로도 운영이 돼서 계속 수아가 7기까지 왔다는 7기 운영진까지 왔다는 얘기는 근 10년 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죠. 그럼 터지면 안 되죠. 그녀가 있는데 근데 막정한 업무를 뭐랄까 책임을 지고 있네요. 수아가 이제 초년 이제 보안을 알게 된 처음에 알게 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고 싶다. 저도 이제 수아하면서 이것저것 알게 되고 멘토님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수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점? 이제 좀 초반에 밤을 좀 몇 번 샜는데 이제 수아 운영진을 하다 보니까 뭐 인수인계를 받긴 받았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걸 좀 알아보다가 밤을 한 초반에 한 일주일 한 3일 뭐 그런 정도 계속 세면서 수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BOB가 수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BOB가 수아예요? 네. 개명이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해줘야 내가 대답을 나도 솔직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아가 BOB랑 딱히 연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아니 본인도 이번에 BOB 함으로써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며. 그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딱히 회사할 만한 사람도 없다며. 나가야 되는 거.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BOB 하면서 BOB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아대에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수아대에서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BOB 스터디를 그렇게 이제 뭐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수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BOB가 없어서 수아에서 모여서 스터디 하지 않았을까? 그거랑 견줄 레벨이 안 돼. 근데 BOB가 너무 세가지고 저희 수아랑 비교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BOB가 다 헤쳐먹고 있으니 수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네요. 거기 우리에게 없는 재정적인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아에는 없는 재능적인 부분도 많이 커버가 되고 BOB는 노트북을 못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저도 그런 답변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온라인 멘토링 2회 사회를 맡게 된 수아 회장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를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를 못하게 돼서 저번 1회처럼 이렇게 온라인 멘토링 이번에 취약점 분석을 주제로 잡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멘토님 소개를 해야겠죠? 자, 멘토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제가 하나요? 네, 저는 신준보라고 하고요. 멘토라고 부르는 것처럼 비오리 멘토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지 브레이크 기술이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준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해킹보안 업계에 있었는지는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수아 회원님들께서 이제 사전으로 질문해 주신 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시작부터 업무인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업무를 궁금해하지? 그냥 회사를 가봐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초등학생 이제 20살 학생들도 이제 막 분야에 대해서 궁금할 때라. 근데 이제 이번 주제가 취약점 분석이니까 무려 주제가 취약점 분석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번에 취약점 분석인데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당황스럽네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의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취약점 분석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 분석이니까 업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하면 vulnerability analysis 정도인데 업무가 취약점 분석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취약점 분석만 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vulnerability analysis를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취약점 분석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취약점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취약점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느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냐를 설명해주는 형태가 보통 취약점 분석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취약점을 찾는 행위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행위는 사실상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국내에서 많은 이제 취약점 분석이 취약점을 찾는 행위나 취약점을 실제 분석하는 행위도 포함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넓게 보면 노예킹이나 페네트레이션 테스팅 혹은 또 더 넓게 가면 취약점 관련된 컨설팅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그런 업무를 취약점 분석 업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사람들이. 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 줄이고 무시합니다.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은 주로 언제 발견이 될까요? 이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떨 때냐에 따라 또 다른데 네. 이제 그 고객이 정말 IT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맡기는 취약점 분석 업무가 있고 네. IT에 관련된 사람들이 맡기는 취약점 분석 업무가 좀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원하는 부분이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취약점으로부터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물론 불법이 아닌 선에서. 아니면 이제 IT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시스템에 이런 부분들만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사실 취약점 분석을 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꼭 언제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농담은 밤을 새면 나오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취약점 분석 업무가 답이 없는 업무잖아요. 취약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취약점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는 이유라서 근데 어쨌든 고객은 답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재능보다는 끈기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취약점 분석하실 때 어떻게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을 하실 때 주로 쉘로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언어를 이용해서 이 질문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취약점을 분석할 때 도구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서 할 때 그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말아야죠. 하시는 거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에 국한돼서는 당연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 필요한 언어가 뭐다? 그때 필요한 시스템이 뭐다? 이거에 국한되어 있으면 내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와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야죠. 네, 굳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저희를 따지면 주된
뭐랄까. 전공이 뭐냐 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취약점 분석에서 네. 폰업을 시스템 보완하고 이제 리버싱의 차이점이 어떻게 이제 업무적에서 많이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둘을 잘 모른다는 소리인데 네, 일단 폰업을은 사실 의미 자체로는 그거예요. 원래 이제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킹이라는 의미가 네. 국내에서 쓰는 거랑 외국에서 쓰는 거랑 좀 얘기가 다르죠. 네. 그리고 해킹은 이제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우리가 정치를 파든 아니면 뭐 경제학을 파든 아니면 과학을 파든 뭐 화학을 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파는 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킹한다고 불러요. 영어 단어 자체로는. 네. 근데 이런 해킹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시스템으로 갖고 와서 해킹한다고 의미를 쓰니 다른 해킹이랑 의미가 좀 약간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용어가 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시스템을 불법으로 침입해서 원래 해킹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시스템을 불법은 아니고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침입을 해서 소유권을 갖는 걸 우리가 편하게 폰드 한다고 불러요. 네. 실제로 이제 외국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해킹 당했다 해서 핵드라고 쓰는 표현들보다는 폰드 됐다라고 쓰는 표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이제 나온 단어가 폰업이에요. 그렇게 포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내거나 포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공략하는 행위를 우리가 폰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 해킹을 하든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하든 아니면 시스템 해킹을 하든 이런 것들 모두 다 폰업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꼭 국내에서 시스템적인 뭔가를 하는 걸 폰업이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꼭 폰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폰업이라고 부르고 이제 역공학 우리가 흔하게 리버싱이라고 부르는 건 취약점 분석을 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역공학을 쓰는 이유는 사실상 역공학이라는 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학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나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 공학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공학을 반대로 하는 거 프로덕트나 제품을 보고 그 원리를 알아내거나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역공학이라고 불러요. 이 역공학을 이제 영어로 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리버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리버싱이라고 부르는 걸 취약점 분석의 한 방법을 쓸 수는 있죠. 왜냐면 어떤 취약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하려고 프로덕트만 보고 혹은 소스코드만 보고 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과정을 알아내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꼭 시스템 보안과 시스템적인 뭔가를 모르더라도 리버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흔하게 리버싱하는 행위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회장님 처음 만났죠. 그럼 이제 회장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리버싱의 한 행위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특정한 실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네. 비교분 대조분 둬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MBTI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학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다 역공학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취약점 분석을 하거나 취약점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공격을 해서 실제로 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 고객한테 보여줘야 고객이 설득될 테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격을 하려는 원리를 알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 게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취약점 분석을 하는데 둘 다 반드시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폰업과 리버싱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둘이 전혀 비슷한 게 없습니다. 네,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둘 다 잘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 때문에 아마 둘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둘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안 분석 도구들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줄리엣 테스트 수트 같은 소스 코드를 돌려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활용성이 높거나 효과적인 도구의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코드가 있는지 더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뭘까요? JTS 그러니까 줄리엣 테스트 슛이라고 부르는 이제 JTS는 네. 이제 그 미국의 표준기관이죠. 미국의 이제 표준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리스트라고 부르는 표준기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서 이제 MVD라는 내셔널 버너러빌리티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만드는 기관이에요. 기관 이름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MVD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 놓은 취약한 코드들을 모은 게 줄리엣 테스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 줄리엣 테스트 코드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개발자들이 실수하는 취약점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코드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뭐 자바용 JTS도 있고, 그다음에 C++용 JTS도 있고, 뭐 파이썬용 JTS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테스트 코드예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짜면 뭐가 문제가 됩니다를 알려주는 거지. 얘를 돌린다고 갑자기 취약점이 나오거나 내가 갖고 있는 소스 코드에서 취약점을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짜면 말 그대로 너 망합니다. 이런 형태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서 나는 이렇게 짜지 말아야겠다라는 아키텍처들을 보는 걸 줄리 테스트 코드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려면 성능평가나 보안평가를 하기 위해서 할 거면 뭐 퍼징 도구를 잘 돌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IBM이나 뭐 MS 같은 데서 좋은 제품 많이 나오죠. 최근에 뭐 MS 세이지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스 코드를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바이너리를 올려도 되는데 바이너리 같은 거 올려도 굉장히 취약점 잘 찾아줘요. 거의 지가 알아서 찾아요. 그래서 뭐 이미 거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찾아서 알려주죠. 물론 유료죠. 네, 비싸요. 네, 비싸긴 한데 제품 만드는데도 또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투자가 충분히 되는 데라면 뭐 세이지 같은 경우만 충분히 돌려도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런 테스트 해주는 성능 평가 해주는 기관에서도 보안 평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JTS는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단계에서 공부하기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의 정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고 아 이런 개념이 이런 거구나 정도 공부하기 좋은 형태의 코드죠. 어렵나요? 아, 교육은 어떻게 붙은 거야? 시험 점수 쪽이 안 네, 되는데. 그래도 이거 거의 기본인데. 아, 제가 기분이 아주 좀 아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배워가면 되죠. 연습님들 뭐 하셨나요 그동안에? 아, 이제 환경적인 이제 회사 내부 쪽 그런 아 우리 회사요. 네, 네. 그런 거 시킬게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적이나 뭐 보안업계가 무슨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블랙홀 시큐리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코로나19를 인식했던 건 코드게이트 미뤄져서 네, 뭐 코드게이트 저희가 문제 내니까 문제도 내고 운영도 하고 또 문제 내는 친구들도 많고 막 하는데 문제 미뤄지면 아무래도 일정이 밀리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업무적인 것도 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로 밀리거나 뭐 내년 뭐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변화는 있는데 뭐 크게 코로나 때문에 뭐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 교육 관련된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의나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온라인이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변화가 있고 사실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별거 없어요. 네. 뭐 그리고 워낙 소수들끼리 만나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회사적으로도 저희 뭐 따로 뭐 재택이나 뭐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서 뭐 한 달씩 휴가나 뭐 이런 게 안 했는데 네, 알아서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회사 내 사내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블랙홀 시큐리티는? 이제 폐쇄적인 느낌이냐 아니면은 대인 관계를 많이 유혹하는지 그런 걸 많이 일단 이게 이제 잘못 많이 알고 있는 블랙홀 시큐리티는 컨설팅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잘 없고 일반적으로 네,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고객처럼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요. 네. 말 잘하는 사람 잘 뽑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좀 그런 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을 뽑아다 보면 서로 말 잘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럼 그 컴퓨터하는 애들 중에 이제 다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지들끼리 딴소리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대인관계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믿어요. 우리가 흔하게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컴퓨터는 컴퓨터 히키코모리들끼리 모아놓잖아요. 지들끼리 참 재밌어요. 지들끼리 막 시시덕거리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엔 되게 재미없어요. 저희 회사 딱 그 분위기예요. 지들끼리 되게 재밌어요. 경영진이 보기엔 쟤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불리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오히려 저희 회사에는 컨설팅 트랙이 더 많아요. 네, 저희는 취약점 분석 트랙은 1명? 역사상 1명? 2명?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BOB 출신이 꽤 많았는데 전체로 보면 한 7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치고는 1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면접할 때 말을 못해요. 네. 그리고 이 업무를 시켜도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해오라고 그러면 한 C쯤 해오고서는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A를 해와 그러면 다시 B를 해와요. 그다음에 아니 A를 해와 그러면 C가 뭐 잘못됐는지 설명해달래요.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 4번 정도 다시 거꾸로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애들을 이제 사람답게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컨설팅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컴퓨터하면서 말하는 게 문서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혹시 이제 취업 좀 되는 이제 네. 워라밸이라고 하죠. 야근 같은 외로운 네. 그런 부분이 혹시 좀 많아요? 일단 저희 회사는 워라밸 똥망이고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워라밸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을 성공했다. 흔하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워라밸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이 단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워크랑 라이프를 어떻게 분리해요? 워크가 내 라이프고 라이프가 내 워크지. 뭐 예를 들어서 워크랑 플레이를 뭐 구별한다? 그럼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워크랑 라이프를 어떻게 분리해? 내 인생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게 나의 워크인데 내 전공은 내 일인데 이거 분리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즐겁다면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하려고 안 하겠죠. 근데 모든 일이든 워크가 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저희 회사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챙겨주는 편인데 아무리 뭐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도 며칠씩 밤새고 나면 참 피곤하죠. 뭐 간단한 예로 코드게이트 운영만 해도 그때 저희가 한 48시간 정도 깨 있어야 돼요. 한 잔도 못 자요. 48시간 정도 깨 있고 그 전달에 막 문제 내고 그러니까 거의 뭐 워크앤라이프가 다 무너져 있겠죠. 그래서 뭐 며칠씩 밤새고 그러고 있는데 그 48시간 마지막으로 밤새고 굉장히 피곤해요.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하고 뭐 시스템 끄고 문제 있다고 백업하고 뭐 누가 또 그 사이에 치팅이라도 하고 있으면 뭐 검증하고 뭐 이러느라 또 한 50시간, 60시간 넘게도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때는 진짜 피곤해해요. 피곤해하는데 네. 뭐 워라밸? 네, 워라밸 보장 안 됩니다. 그리고 워라밸 보장되는 회사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럼 외국 기업들도 이런 워라밸은 잘 보장이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구글 같은 회사 생각해 보면 네. 구글 워라밸 보장되는 거 맞죠? 그 스트레스 받아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데다가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노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겠다 그러면 건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시킨 거에 대한 결과는 나와야죠. 근데 그 결과도 안 나오고 놀고 있으면 당연히 인사평가 때 깎고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좌천될 수도 있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대치를 맞출 수 있으려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직할 때 정말 젊은 세대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직할 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 맞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회사에서 일하면 나는 과연 워라밸을 지킬 수 있을까를 봐야지 저 회사가 만약에 워라밸을 맞춰준다?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켜갖고 워라밸을 무너뜨린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상사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일을 계속 시켜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복받은 일이에요. 그때는 라이프 보장하면 안 되죠. 워크를 일단 보장해야죠. 언제 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생각들이 개편이 돼야 될 텐데 저희가. 맞아요. 그럼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이 좀 물어볼게요. 네. 이쪽 업계 보안 업계에서 이제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모의해킹, 시큐어 코딩, 시스템 보안 이런 쪽 분야의 급여가 궁금하다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이제 좀 돈이 관련된 거니까 이제 많은 많겠죠.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합니다. 네. 혹시 어떨까요? 이제 저희 회사 처음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해요.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한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아닌 경우 이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고 네. 전공이고 그다음에 전공자인 경우에는 뭐 3천 초반대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그건 다른 데도 비슷할 거고 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인상률이겠죠. 얼마나 인상이 되느냐 그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작은 회사니까 인상률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찍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를 찍어요. 20%를 찍는데 뭐 작은 회사니까 5년 이상 다니는 건 잘 없어요. 보통 이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찍어주는데 다른 데를 좀 보면 사실 모의해킹 취업점 분석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자동화된 추세나 급여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추세고 컨설팅 같은 경우도 고객을 직접 상대해서 고객에게 이제 매니징을 하는 형태의 컨설턴트는 좀 높아요. 5천 원 후반대 정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안 된다죠.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 보안 이런 거에 대한 급여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4,5천대 정도인데 일반적인 기술직 IT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엔진 하드웨어 하는 분들이 보통 6천 초반대 정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가 되게 낮은데 이게 재밌는 건 어쨌든 상위 10%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네, 뭐한 1억쯤 되는 거랑 비슷한 거. 와, 진짜 열심히 했네. 상위 10%가 중요한 거죠. 네. 어디든 상위 10%가 되지 않으면 사실 초봉이 얼마냐, 인상률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 안에 10년 안에 들어가는데 30 되기 전에 10% 안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회사 생활하는 하나의 팁이라고는 팁이죠. 서른이 되기 전에 물론 40대고 50대에서 그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나이에 그 상위 안에 들어가야 사실 네. 그건 부분에서 훨씬 낫겠죠. 정말 초반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요즘은 원잡 하는 사람 없어요. 원자. 네. 직업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아, 보통 두세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더 할 거예요. 아마 네, 두세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다니면서 강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로 개발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커리어라고 보거든요. 요즘은 회사에서 그런 거 받을 잘 안 해요. 네. 회사 일에 그 뭐 안 되면 방해 안 되면 해라 이러고 굉장히 좋은 커리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게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 3, 4천 받아도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혹시 멘토님께서는 직업을 몇 개가 있으실까요? 뭐 소개한 것만 해도 저 기술이사 하면서 지금 멘토잖아요. 네. 돈이 따로 나와요, 돈이. 아, 진짜요? 타임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그렇게 하면 두 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개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취직 관련해서 이제 네. 블랙볼 시큐리티 취직하시려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보시면 혹시 블랙볼 시큐리티는 신입을 뽑으실 때 어떤 거를 많이 보시나요? 일단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IT 직구만 얘기하는 거요. 아니 전체 전체 다? 네, 전체. 전체 다? 아, 전체 다 되게 다르죠. 근데 저희는 일단 공채는 잘 없어요. 어,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작으니까 네. 공채로 해서 뽑으면 한 명이 회사 전체를 분위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공채 작고 보통 이제 특채하죠. 일명 낙하산. 네. 네. 저희 한 98%가 낙하산일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낙하산을 하는데 신입 뽑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건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누구나 다 그래요. 아,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뻔하거든요. 어떻게 회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회사를 몇 년이나 다닐 것 같아요? 최소 3년? 3년에서 5년 정도가 보통 이직하는 때예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뼈를 묻겠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럴 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오래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상 제일 길게 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어린 직원들을 뽑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아무래도 뭐 오래 다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IT 직군만 관련해서는 기왕이면 저희 그러니까 시각적 분석을 하는 분야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시각적 분석 해본 게 뭐가 있는지. 이게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막 뭐 어디 나왔고 뭐 어디서 발표했고 뭐 어디 뭐 논문을 썼고 막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보고요. 뭐 분석해본 거 뭐 있냐, 뭐 시각적 발견한 거 있냐, 아니면 시각적 분석해본 거 뭐 있냐, 뭐 블로그 운영하냐.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하면 블로그 운영한 거에서 뭐 분석해본 글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또 그런 글들이 남이 해놓은 분석인지 네. 아니면 자기가 독창적으로 스스로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지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는 컨설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내용을 얼마나 말로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SQL을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SQL 인덱스를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셈블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오버플로우 설명해 보라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그 언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가장 많이 봅니다. 보통 저희 회사에서 뽑는 직군은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있고 이제 개발자라고 많이 뽑거든요. 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만든 게 뭐가 있는지, 해본 일이 뭐가 있는지 많이 보는데 개발자로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돈이 별로 안 돼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자기가 보안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은 기본이기 때문에 개발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어디 가든 무슨 분야를 가든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코딩 교육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 나이 되면 이제 그 대학생인 애들이 코딩을 교육을 받아서 큰 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코딩을 못해. 그럼 제대로 된 관리자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해놔야죠. 걔네들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같은 나이만 위험한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밑에서 엄청 치고 올라올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 그럼 이제 또 외부 활동 같은 거는 보시나요? 이제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는 외부 활동 봐요. 보고 교육을 보는데 오히려 학력은 잘 안 봐요. 네, 그 학력란 적는다는 그 이력서에서 저희 학력 적는 날 빼버렸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빼버렸는데 뭐 학력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동아리 활동, 외부 동아리 활동, 외부 활동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는데 오히려 이런 거 잘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수화라 그러면 수화 활동했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수화에서 뭐 했냐? 그러면 뭐 자기가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뭘 했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제 자기가 그냥 이름만 올라 있는 사람은 잘 대답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제 면접 볼 때 하나의 팁인데 그걸 살살 긁잖아요. 별거 안 했네요. 그러면 되게 열받아요. 그럼 제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참여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뭐 참여하려고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스터디나 뭐 발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 같은 건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사실 뭐 비오비를 했다고 했을 때 비오비 출신인 친구들 봤는데 뭐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 진짜 난이도가 어렵고 굉장히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상위 0.몇% 안에 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면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교내나 외부는 크게 상관없겠죠. 네, 뭐 저거요? 사회자가 저걸 읽어줘야지 내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이제 시스템 취약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집중으로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스템 취약점을 그 장점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회사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시스템 분석을 하는 거다, 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거다. 장점을 가진 회사는 많은데 그것만 하는 회사는 잘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최근의 추세 자체가 어떤 취약점이라는 거를 분야를 나누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보안과 일반 IT도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를 하려면 일단 IT 전문가가 되신 다음에 보안을 전문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안 전문가만 해서는 아무도 쓰지 않을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고 시스템 취약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스템 취약점만 알아서는 뭐 다른 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시스템 취약점 말고도 다른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IT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얼마나 뭐 유행을 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 또 IT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IT 전문가가 되셔야 그 다음에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회사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 하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도 어찌 보면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동아리 활동 많이 봅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적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동아리 이제 그 지원을 해주시는 푸시스 같은 경우 그 푸시스에 속한 동아리인지 아닌지 그냥 동아리인지 차이가 혹시 클까요? 저거는 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그건 있어요. 유명한 동아리면 아무래도 눈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동아리 많잖아요. 네. 유명한 동아리 출신이다 그러면 눈이 가요. 네, 눈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푸시스에 속한 동아리가 유명한 동아리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한 것 같은데 푸시스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상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무에서 푸시스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왠지 키사분들이 보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럼 이제 또 블랙홀 시큐리티에서는 지원자가 좀 아닙니까? 이게 저희 지원자가 이제 저희가 공채를 잘 안 하니까 네. 잘 없는 편인데 공채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거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분석 하는 자리였는데
사람이나 뭐 이런 데 잠깐 올려놨었는데 네. 한 3일에 한 50개, 60개 정도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많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명 보는 자리에 50명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50대 1이라는 소리죠. 근데 거의 한 8, 90%는 일단 사람이 올라오면 원서부터 넣고 보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우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원서를 넣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경쟁률 센 편이죠. 10대 1 정도는 굉장히 센 편이죠. 그렇죠. 물론 그때 아무도 안 뽑았지만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은 편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일단 공채는 잘 안 해요. 공채는 1, 2년에 한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보안업계에서 보통 공채는 잘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물어보시는 이제 약간 특수한 직군,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로 데이를 직접적으로 찾아야 되거나 뭐 모의 해킹도 되게 깊게 하는 그런 분야는 솔직히 신입 공채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런 보직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리서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뽑는 보직인데 있을까 이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환경을 하는 일반 기업에 가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시고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뭐 얘가 뭐 국제 해킹 대회 1등 출신이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취업전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제 취업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자격증이요? 네. 일단 저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 자격증은 솔직히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있긴. 왜냐면 그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그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자격증으로 내가 내 커리어에 자격증이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한두 개 따지지 마시고요. 한 100개씩 따세요. 그러지 않는 한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럼 국제 자격증이 CCNA 뭐 실습 시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정말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 20대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드민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드민으로 가시려면 정말 넓은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실력 분석만 하는 회사만 있어도 안 되고 큰 회사도 있었고 작은 회사도 있었고 대기업도 있었고 비IT 직군, IT 직군도 다 있어봐야 그 실습이나 시사에 지식이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가 꿈으로 준비하신다 그러면 네 다른 거 반대를 않습니다. 좋은 자격증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50년, 60년 동안 개발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전 분석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근데 다른 직군으로 이직하기가 쉬운 편인가요? 이제 취업전 분석이? 보통 이제 취업도 분석하는 친구들이 개발도 잘하고 공학도 잘하고 서버 어드민도 좀 하고 외부로 뭘 만들라고 해도 웹문 대충 뚝딱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 잘해요. 근데 취업적 분석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직 못하죠. 당연히 이직 어려운 부분인데 네. 사실 이직 저희 쪽에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직 잘했어요. 그래서 뭐 쉬운 편이다? 사실 네, 쉬운 편은 아니죠. 그런데 네, 보통 취업적 분석을 하려면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이직한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블랙홀 시큐리티에 있을 때 했던 그 업무의 분야가 정말 보안의 작은 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보안이라는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많이 길러졌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뭐 저도 취업 분석만 하는 걸 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해봐야 그럼요. 네. 그래야 취업 분석부터 잘해요. 그러면 이제 취직적인 부분에서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네. 공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요. 네.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좀 들릴 수 있는데 네. 취업전 분석은 무조건 보안 계열 회사로만 취직하나요? 라고 이제 여쭤봐 주셨어요. 이 보안 계열이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보안 팀이면 보안 계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NHN의 보안 팀이면 보안 계열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렇지 않아요. 취업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 회사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불러오시는 게 BIT 직군에 네. 취약점 직군이 연봉이 높아요. 아, 진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회사야. 화장품 회사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안되고 다 관제 이런 거 외주를 맡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주 업체가 잘 못해주는 것 같아. 그 외주 업체 애들이 맨날 전문적인 얘기만 하니까 전문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가가 딱 회사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취업자 분석하는 게 보안 계열 회사만 취업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가는 거 많아요. 들으시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 공부 안 한지 10년 됐는데.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공부의 방향, 취약점 분석은 공부의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 이제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참 이게 대답하기 거지 같은 질문인데 취약점 분석을 잘하는 게 취약점을 잘 찾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찾아놓은 취약점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원리를 잘 아는 게 취약점 분석을 잘하는 건가? 뭘 뭐하는 거지?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공부는 다 답은 없어요. 내가 어떤 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대한 답은 없는데 그 답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좀 좋다라는 걸 좀 들어보고 싶다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케이스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제 케이스는 사실 별로 이렇게 참고가 안 돼요. 왜냐면 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릴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 프로그램 짜기 시작하는 걸로 따지면 코딩하기 시작하는 걸로 따지면 뭐 한 35년? 뭐 한 34년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참고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개발자 출신이었으니까 개발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역공학을 했더니 좀 역공학이 나는 좀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리 느는 걸 가지고 취약점 분석이나 뭐 토너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했더니 남들보다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아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빠르게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려운 것 같아요. 빠르게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냥 무조건 오래 하는 게 답인데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편식하지 말고 다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약점 분석은 사실 어디서 취약점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취약점 분석을 할 거니까 나는 뭐 개발은 좀 덜 해야지 뭐 굳이 내가 웹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네.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웹이고 웹에 대해서 깊게 원리까지 잘 아는 웹 컨설턴트가 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취약점 잘 못 찾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도 많이 봐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빅데이터, AI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요. AI는 해킹 못하는 겁니까? 뭐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런 것도 AI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분야, 우리가 하는 이런 분야를 우리가 흔하게 커팅 엣지를 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달리죠. 인류 지식의 한계선을 달리는 이런 분야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분야를.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했던 게 내 분야에 관계가 없는 공부인 것 같아도 그게 결과적으로 내 분야에 도움이 되는 공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뭐 관심이 가는 거라면 뭐든 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식 시스템 해킹했던 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주식 시스템 해킹한 것도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 그때 한참 유명했던 게 그 알고리즘 거래였어요. 그 주식 자동으로 거래하는 그거. 근데 알바가 그거 만들다가 이거 되게 취약한 거 아닌가 싶은 게 우연히 눈에 보여서 그런 거 분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들도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조바심 내서 뭘 빨리 봐야지 뭐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럼 다 보세요. C가 보고 싶으면 C 보고 리눅스 명령어가 보고 싶으면 리눅스 명령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약간 내가 좀 아는 분야가 재밌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취약점 진단 분야에서는 모든 게 다 기초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안 업계에서 이 정도로 공부를 좀 읽어주세요. 근데 이제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걸 얘기 드리고 이제 저 그래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해야 이게 인정을 받을까요, 사회에서? 이게 컴퓨터가 참 거지 같은 분야인 게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물론 제가 이제 뭐 교수님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물리학 교수가 됐다. 그러면 물론 물리학 교수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근데 그래도 저는 보통 한 20년 정도의 공부를 한 걸 한 20년 정도 써먹거든요. 그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3년만 지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안 사이에 또 새로운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우위를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사실 뭐랄까 매우 안 좋죠. 왜 안 좋은데 그래서 특히 컴퓨터 분야는 공부는 아무리 길게도 경력 인정 못 받아요. 이 필드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느냐가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몇 년간 했느냐가 경력이에요. 공부는 아무리 오래 해도 경력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고 그러면 기본이 5년에서 10년이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경력 5년, 10년 보통 사람. 그다음에 10년 이후가 이제 전문가 풀에 들어가요. 그게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좀 실시간에 네. 좀 들어볼까 합니다. 취약점 분석 신입을 보는 회사의 경우 외주 경험과 개인 프로젝트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외주가 뭐냐, 개인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 되게 다르겠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편이에요.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본인이 뭐에 관심을 가졌다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멘토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예를 들어 뭐 블루라이트나 뭐 이런 취약점 나왔을 때 네. 자기가 분석을 해봤다거나. 그런데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뭐 써놓은 문서나 뭐 아니 블로 같은 글이 있다 그랬을 때 뭐 블로그 글을 봤더니 다른 사람이 분석한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도착형 방식으로 분석해놨다. 물론 분석이 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도착형 방식으로 써놨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큰 점수가 나오겠죠. 물론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꼭 대규모 프로젝트일 필요 없어요. 소규모여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드리면 블랙홀의 개발팀은 보안 개발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팀에서 다른 쪽도 개발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게 일단 블랙홀 개발팀은 없고요. 뭐 기술팀이 있는데 기술팀에서 이제 보안 개발할 때가 있는데 일단 모든 회사는 회사의 주된 목적이 영업 이득 창출이기 때문에 돈대로 다 합니다. 개발 다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 다 해야죠. 근데 요즘에 AI가 요즘에 좀 상승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IT 분야 곳곳에서 AI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약점 분석이나 기타 보안 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즘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AI 관련 분야예요.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관련된 분야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기타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앞으로 사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기계의 도움을 받고 기계를 가지고 할 거예요. 하다못해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만 해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거든요. 넘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취약점 분석도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아이다 없으면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때는 아이다 없어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다 쉽게 얘기하면 AI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AI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뛰어난 동료와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일자리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제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할 거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만 하는 일자리가 뭐 우리나라에 지금 100개 정도 있다면 AI가 담당하는 수 있는 게 한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20개 정도만 취약점 분석에 사람이 필요한 형태가 근 5년 안에 충분히 오고도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뭐랄까 직업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상위 10%가 아니라 당연히 상위 1%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조금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됐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멘토님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있으실까지 일단 저는 대표가 아니고요. 이사님께서는 이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있으실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학 회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은 노력. 그렇죠. 뭐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저 똑같아요.
무슨 얼마나 뭐 노력이 있었나?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뭐랄까 회사 이사를 하다 보면 짜증나는 경우는 꽤 있죠. 네. 짜증나는 경우는 있는데 뭐 남들 인생 다 비슷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비용의 학교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나요? 뭐 어떻게 알아? 무슨 노력이야? 이쪽 일을 해오시면서 네. 보람 때보다 힘들었던 거 어떤 점이 있으셨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정말 힘들었던 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런 걸로 참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사실 뭐 왜냐면 지금 뭐 인생이 뭐 이렇게 막 돈 때문에 뭐 힘들고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만한데 하는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좀 밤도 많이 새고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남이 보기에는 쟤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을 텐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내가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힘들었던 점은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람되는 것도 남한테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컴퓨터 쪽 하나보다 정도만 알고 계시지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보람된 일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왜 보람된 일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보람됐다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후배가 있을 때 그때 그래도 쟤네들이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보람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안 쪽으로 오시게 된 초반에 그건 계기? 네, 계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죠. 물론 그때도 보안에 대한 지식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보안 쪽으로 오게 된 게 저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약간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되게 꼼꼼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에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킹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격하는 쪽은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은 100번 작업하다 한 번 실패하면 실패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100번 실패하다 한 번 성공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긴 일인데 하고 왔어요. 근데 한 21살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문 몇 가지 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웹 앱 서비스 개발 출시 등으로 결과를 냈다면 이런 부분도 보안 직렬에 지원할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이제 보안과는 관계가 많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필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런 결과가 있으면서 보안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보안에 대해서 그것도 알면서 저거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해본 사람과 서비스를 안 운영해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취약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저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람이 보안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저거는 보안에 대해서 모르고 저런 경험만 있다 보면 사실상 회사에서 뽑을까? 이건 좀 의문이네요. 이제 그리고 리버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지원자가 많은데 수요는 원활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게 네, 공부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사실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A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B라는 회사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A라는 신제품이 미친듯이 잘 팔려요. 네. 그럼 B라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만들려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역공학 한다고요. 네, 이 역공학 리버서들이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그다음에 프로덕트로부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안 하겠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원래 자연을 역공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연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연에 대해서 역공학을 해서 이 자연 현상이 나는 게 이런 것이다. 사실을 증명하죠. 이거 하는 게 리버서들이기 때문에 리버싱의 수요가 엄청 많아요. 보안 쪽 리버싱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리버싱에 대한 수요는 원래 엄청 많아요. 그래서 리버싱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안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리버서는 원래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직업이에요. 하다못해 동네 전파상만 해도 리버서들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TV 보시는 거 보면 우리가 훨씬 잘 붙여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안 쪽으로 들어오면 리버서에 대한 수요가 원활하지 않아요. 사실상. 왜냐면 리버싱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이윤을 창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리버싱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때 되게 많아요. 할 일도 되게 많아요. 수요 원하지 않습니다. 보안 쪽. 네, 근데 다른 쪽은 리버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혹시 새로운 질문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래요? 네. 네. 일단 내가 바꾸지 않고 있어. 질문이 없으시면 네. 그만하시죠. 아, 네, 조금 느려가지고 좀 그렇군요. 네. 기대를 맞췄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느려서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은 네. 하지 말아라 뭐 그런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런 멘토링 하지 말아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다른 분야는 뭐 도제식 교육, 멘토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칼을 한번 만드는 방식은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그렇게 많이 안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나 멘토링이 의미가 있죠. 근데 IT는 여러분들이 사는 IT 시절과 우리가 살았던 IT 시절과 앞으로의 세대가 사는 IT 시절은 다 달라요. 그때는 IT라는 용어가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너무 뻔하게 인생을 사는데 IT를 활용하는데 그때 그걸 구별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요즘만 해도 거의 구별 안 하지 않나요? 이렇게 안 하는데 그거를 멘토링을 한다? 우리 세대한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멘토링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정도에 대한 참고용 그만 하지 뭐랄까 남이 시킨 인생을 사는 거인 게 어쨌든 멘토링이잖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병특은 구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 좀 가요 군대 제발 군대 좀 가. 아니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2년의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갔다 와요. 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병전 만기 전역이에요. 어쨌든 병특으로 구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병특으로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의 해킹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좀 그런데 신랄하게 얘기를 하자면 되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자면 병특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영원히 회사에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과 떼어넘기는 사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떼어넘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병특이기 때문에 2년을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3년을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미친듯이 갈아 넣어서 회사에 이득을 남기고 내쫓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을 원래 데리고 가서 미리 그 사람을 평생 우리 회사를 다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다라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회사에서 진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겠죠. 그러다가 너 때문에 병특을 알아줄게 라는 경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병특으로 처음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 갈아 넣는 경우가 기본이에요. 그러려고 뽑은 거겠죠.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병특으로 뽑는다? 나 같으면 군대 끝나고 그냥 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병특으로 회사 원하는 인재상은 잘 없어요. 사실 병특을 원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회사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병특이라도 해서 좋은 인력을 데려오겠다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특으로라도 뽑아야 우리 회사에 좋은 인력이 싼 가격에 들어올 것 같으니 이 사람들 병특을 뽑겠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병특은 정말 힘든 자리예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차라리 군대를 낫다니까. 몇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병특해서 되게 좋은 경우도 있죠. 물론 그리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병특이 평화보다 나아요. 왜냐면 군대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군대 가서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2년이 그렇게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갔으면 좋겠네요. 멘토링을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제
이제 멘토님께서 멘토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야로 또 멘토링 할 수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